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두고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축복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안겨주기도 하죠. 가정을 꾸린다는 건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만 만약 그 가정이 믿음이 아닌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또 그 추악한 맨얼굴을 본 후 어떻게 밟아줬는지에 대해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어요. 어디 한 군데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자주 아프고 골골댔죠. 감기에 걸리면 남들은 며칠 앓고 지나가는 걸 저는 몇 주씩 끌었고, 단순히 피곤한 것 같은데도 멍하게 앉아 있으면 엄마가 얼굴이 하얗다고 하면서 손을 짚어보곤 했어요. 운동회 같은 날이면 다른 애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저는 몇 바퀴도 못 돌고 헥헥대다가 결국 트랙 옆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덕에 병원 신세를 자주 지면서 자라다 보니 제일 단골이 될 필요 없는 병원 단골이 됐죠. 감기만 걸려도 보름은 기본으로 앓고 체육 시간에 무리하면 어김없이 어지러워서 쉬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체육 선생님도 넌 그냥 기록재는 날만 나오고 평소엔 앉아 있으라고 체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피구다, 발야구다, 축구다 열심히 뛰어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부러움으로 지켜만 봐야 했죠. 중학생 때는 단축 마라톤 대회에 반강제로 나갔다가 3분의 1도 차에 못 뛰고 길가에 주저앉아서 울었던 기억도 나요. 난 왜 이렇게 남들보다 약하게 태어난 걸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창피해서 죽고만 싶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저를 특별히 과보호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었고 엄마는 이모네 식당 일을 도왔어요. 오빠랑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 부모님께선 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스케줄을 따라다녀야 해서 저한테까지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를 제외하면 형제들은 다 엄청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라 집에서 뭘 하나 시작하면 시장통이 따로 없었어요. 저만 혼자 조용히 있는 타입이었죠. 그런 저였지만 그래도 공부에는 재능이 있는 편이었어요.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장학금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했죠.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대학 생활도 마냥 순탄하진 않았어요. 집에서 벗어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나름 자유로웠지만 금방 한계를 느꼈어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았고 과외 자리를 구해 겨우 생활비를 벌며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심했죠.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시험 범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밤을 새서 공부해야 할 때가 많았는데 며칠 무리하다 보면 결국 탈이 났어요. 한 번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정신이 아득해져 쓰러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도 늘 대답은 같았죠. 약한 체력과 빈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했고 먹는 것도 신경 쓰면서 건강을 챙겼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운동한다고 헬스장을 등록했다가 러닝머신 10분 뛰고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고, 요가를 배우러 갔다가 앉아서 숨 고르는 동작만 하다 끝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버티며 어떻게든 체력을 키워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릴 때보단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은 어릴 때에 비하면 완전 사람 됐다고 농담할 정도였어요. 겨우겨우 남들 발끝 정도는 쫓아간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든 버티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할 순 없었어요. 물론 남들처럼 무리해서 살 순 없었지만 나름대로 제 페이스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렇게 조금씩 저를 단련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그렇게 몸을 챙기며 노력해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한계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기자였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취미를 갖기보다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 쓰는 일이 좋아졌고 작가보다는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게 멋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건이든 결국 누군가의 시선을 거쳐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 저는 공정하고 따뜻한 필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신방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기자 시험을 받고 합격이 돼 꽤 알아주는 신문사에 입사했어요. 저는 신입 기자로서 열의에 차 가득 차 있었고, 그때만 해도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요즘은 그래도 언론사들도 근로기준 시간을 지키고 워라밸 같은 것도 따지고 하는데,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밤새고 낮밤 바뀌고 취재 일정 따라 하루가 달라지는 건 예사였어요. 마감이 코앞이면 밥 먹는 것도 까먹고 기사를 썼고, 출입처에서 한마디라도 더 캐내려고 하루 종일 붙어 있기도 했어요. 지방 출장을 갔다가 밤새 취재하고 돌아와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그게 기자라는 직업이니까요. 문제는 제가 그런 환경을 버틸 체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겉으론 많이 좋아진 듯 보였지만 밤낮 바뀌기 일수에 하루 4시간 겨우 자며 일하다 보니 아마 속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었나 봐요. 결국 3년 만에 일이 터졌어요. 제가 단독으로 맡게 된 중요한 취재를 앞두고 며칠 밤을 지새웠었거든요. 연일 야근에 인터뷰 정리하고 기사 쓰고 마감에 쫓기면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저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침대에 잠깐 누웠다가 정신을 잃은 거죠. 제가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와본 선배의 신고로 119에 실려갔고 거기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사이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의 아찔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다음 날 데스크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쳐, 이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기자야? 중요한 취재 앞두고 이러고 펑크를 내냐, 이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너 나랑 장난하냐 지금? 이게 죄송하다고 하고 끝날 일인 줄 알아? 이게 무슨 기자직을 똥을 하나 콱씨. 아유 부장님 그만하시죠. 서 기자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체력이 워낙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인데요. 체력도 실력인 거 몰라? 일하면서 날밤 깠는데 뭐 하루 이틀 일이냐고. 그것도 못 버티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 진짜 평생 먹을 욕 그날 다 먹은 것 같아요. 변명을 할 수도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고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결국 몸이 못 버텨서 일을 제대로 그르친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부장님 말대로 체력도 실력인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기자라는 직업을 평생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이걸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까지 가시니까 정말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족이라고는 외국 사는 오빠랑 동생까지 저희 셋인데, 오빠는 남미에 살고 있어. 엄마 보고 소식 듣고 오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렸거든요. 결국 동생이랑 둘이서 장례를 치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장례식 내내 머리가 멍했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 일까지 겪고 나니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마음은 완전히 소진되고만 느낌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1년 정도 쉬기로 했어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죠.
더 이상은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쉰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 기자가 됐는데 다시 복귀를 못하면 어쩌나 두려움과 걱정도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됐어요.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충분히 자고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몸을 회복되어 갔고 그렇게 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를 돌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사실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타로 나갔던 소개팅 자리였어요. 본인한테 들어온 소개팅인데 그 사이 썸 타는 남자가 생겼다며 그냥 밥만 먹고 오라고 하도 졸라서 나갔던 자리에 남편이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제가 본인이 늘 꿈꿔오던 이상형이라며 엄청 구애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 깡마른 몸에 허옇게 질린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서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고 안쓰러워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남편은 제가 체구가 작고 하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잘 회복하도록 돕고 진짜 공주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물병 하나 따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본인이 일일이 다 챙겨주고 데리러 오고 식사도 영양제도 챙겨주며 모든 걸 다 배려해줬죠. 처음엔 그런 관심이 어색했어요. 그동안은 약한 몸에도 늘 스스로 버텨야 했고 그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의지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줬고 저는 그 따뜻함에 취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점점 기대게 됐어요. 남편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면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결혼하고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연애 때처럼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줬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연애 때도 다정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챙겨주니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데이트도 자주 하고 연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혼을 보냈죠.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속으로 우리 남편은 안 그래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결혼하면 남자는 변한다. 다정으로 사는 거다. 그럴 때도 그이는 다를걸. 우리는 아닐걸. 하고 남편을 단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진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이 항상 다정할 수만은 없겠지 하며 이해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점점 저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고 점차 저에 대한 불만들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죠. 근데 너 말이야. 1년만 쉬고 다시 일한다더니 왜 아직도 집에 있냐?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곧 다시 일도 시작한다며. 근데 어째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야. 설마 너 이러다 전업으로 은근슬쩍 뭉개고 주저앉으려는 수작은 아니지?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남편은 밖에서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느라 바쁜데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건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기나 하고. 아 내가 뭐 내 돈을 버는 놈도 아니고 나 전업주부 와이프 같은 거 얻을 생각 1도 없었어. 은근히 그러고 주저앉을 생각인 거면 꿈 깨시라고. 기가 막혀. 아 내가 언제 전업주부가 꿈이래? 나도 엄연하게 직업이 있는 사람이야. 나라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좋겠어? 그리고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혼자는 안정될 때까지 쉬라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자며. 근데 이제 와서 이러고 말을 바꾸니? 아이 그것도 정도 것이지. 적당히 눈치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세상 모르고 소파에 늘어져 있으면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런 꼴을 보고 싶겠냐고.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꾸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저도 열이 뻗쳤죠. 남편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차라리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와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배려해 주다가 이제 와서 입 싹 씻고 태도를 바꾸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일 다시 한다.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재취업을 준비했죠. 기자 일을 다시 하고 싶긴 했지만 예전처럼 밤낮 없이 돌아가는 대형 신문사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야근이 없고 마감만 잘 지키면 되는 작은 지역 신문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취재도 대부분 전화로 진행하면 돼서 체력 부담도 덜했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니 남편 태도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구박을 해대다가 점점 다시 예전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솔직히 빈정은 상했어요. 부부 사이가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사람 취급하는 건가 싶고 이제 와서 갑자기 다시 잘해주는 것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성인이면 일하며 사는 게 맞는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야 그게 자연스러웠다지만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로 산다는 건 사실 남자에게 전권을 쥐어주고 한 수 꿇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긴 하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애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었거든요. 처음부터 딩크로 살기로 했고 그러면 맞벌이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 사람이면 일을 해야지. 그래야 어디서든 떳떳이 대접을 받고 자기 할 말도 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쨌든 그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저도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갔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이 됐고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일하느라 부쩍 피곤해하고 야근에 추가 근무에 너무 힘들어하며 퇴근이 자주 늦어지는 걸 제외하면 그래도 사이도 좋아졌고 싸우지도 않았고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정을 찾아간 지 2년쯤 됐을 무렵 다시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원래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원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보니 또 시작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철분제랑 영양제 챙겨 먹으며 있어 보자 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몸이 축 처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1, 2주씩 계속되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죠. 어지럽고 메스껍고 기운도 빠지고? 그거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임신? 에이, 그럴 리가. 우리 조심하고 있잖아. 설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 아닐 거야, 임신은. 아이, 근데 증상이 너무 임신 증상 같지 않아? 당신 생리도 끊겼다며. 그거야 난 원래 불순이 심해서.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에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산부인과 예약 빨리 좀 잡아봐. 혹시 임신인 거면 빨리 발견을 해야지.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피임을 해도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기로 하고 예약을 잡으려 했어요. 그럼 당신네 병원으로 예약한다? 뭐? 아니 거기를 왜 하필 거기야? 어? 아니 그냥 뭐 당신이 일하는 곳이니까 시간 많이 안 빼도 같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출근할 때 같이 가서 진료봐도 되고. 또 당신이 잘 아는 곳이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그래? 아니야. 그냥 딴 데로 가. 왜 그래? 그냥 거기로 해. 굳이 뭐하러 다른 데 가. 글쎄 그냥 내 말 좀 들어. 당신 너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아니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뭐냐고. 아니 그냥 거긴 항상 대기 환자도 많고 맨날 줄을 선단 말이야.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를 해. 에이, 난 또 뭐라고. 요즘 원래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진료 잘 보는 곳이니까 줄도 서는 거겠지.
아이, 그리고 거기 산부인과 의사도 남자야, 남자. 좀 이상하잖아. 별로야. 그냥 딴 데로 가. 어? 이 근처에 보니까 새로 생긴 데 있던데 거기로 예약하자. 내가 예약한다. 뭔가 부산을 떨어대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온갖 이유를 늘어놓는데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도 좀 수상쩍고 뭔 다른 이유가 있나 의심도 들었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예약도 했는데 속으로는 계속 찝찝함이 남았어요. 일단 좀 두고 보자 싶었죠.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예요. 산부인과 진료를 하루 앞둔 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몸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해지더니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귀에서 웅궁 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다음 순간 몸이 휘청거리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진 거예요.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응급실이었어요. 머리 위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보이고 주변에서 의료진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아직 머리가 멍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몸이 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무기력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저혈압이나 빈혈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뭔가 살펴볼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몇 시간 후에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직감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위에서 종양이 발견됐는데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정밀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알려주겠다는 의사 말을 듣고 불안감이 몰려왔죠. 일단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비밀로 했어요. 산부인과 검진은 며칠 미루자고 하고 이틀 뒤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결과는 악성 종양이 맞았어요. 위암이었죠.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몸이 약하긴 하지만 그 점 중에 좋은 유일한 게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큰 병은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 원래 잔병 치레 많이 하고 잔병 달고 다니는 종합병원인 사람들이 큰 병은 잘 안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워낙 자주 병원을 가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거겠죠. 그런데 요 몇 년간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을 소홀히 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던 거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눈물도 치밀어 오르고 그래도 병원에선 빨리 발견이 돼서 수술 성공 확률도 높고 경과가 좋을 거라며 절 위로했지만 그런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하루를 꼬박 걱정과 눈물로 보냈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 이제 이걸 남편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부터 막막하더라고요. 요즘 부쩍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여행 계획도 세웠었거든요. 남편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이 됐죠. 가뜩이나 남편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야근도 잦고 집에 와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런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닐까 싶어 그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한심하죠. 내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 와중에 남편 걱정부터 하다니 내가 받은 충격 다음으로 남편이 힘들까봐 걱정했던 제 자신이 지금 와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기만 하네요. 하지만 당시엔 후에 벌어질 일은 새까맣게 모르고 남편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덜 충격을 받을까 고민을 했죠. 남편한테는 바로 말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서 저는 동생을 먼저 만났어요. 동생은 제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보다 더 심하게 울었어요.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우리 언니 어떻게 하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동생의 반응에 오히려 제가 동생을 달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충격이 컸지만 막상 동생이 그렇게 울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이제는 남편에게도 말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더 미룰 수도 없었죠. 남편이 요즘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우려도 되고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기에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다시 한번 아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황하거나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최소한 걱정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자마자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말을 내뱉더군요. 일 안 하는 동안 쎄 빠지게 뒷바라지하고 먹여 살려줬더니 기껏 돌아온 게 이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겠지. 아무리 그래도 첫 마디가 저거라고? 나 지금 귀가 이상한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저에게 남편 연이어 어퍼컷을 날리더군요. 몸 약하다 어쩐다 하면서 전업하려고 머리 굴리면서 돈만 까먹더니 뭐? 암? 아, 나 기가 차서 진짜. 이제 그럼 아예 몇 년을 집에 들어앉아서 돈만 축내겠다 이거 아니야?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이 그렇잖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가뜩이나 돈 때문에 미치겠는데 암 그거 한번 걸렸다 하면 완전 돈 잡아먹은 거 아니냐고. 아 뭔 기생충도 아니고 돈만 계속 잡아먹는 년이랑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너도 한번 진지하게 인간답게 생각을 해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진짜 현실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작 이거라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이 사람의 본심을 들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역겹게 느껴져 구역질까지 치밀 정도였죠. 분노와 실망과 역겨움이 뒤엉켜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그대로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 그날 밤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러고는 다음 날 쳐들어와서는 곧장 합의 이혼서를 가져와 제 앞에 내미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 믿고 살았던 건지,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꾼인 척은 오지게 해댔던 건지. 그냥 조용히 끝내자. 난 아픈 마누라 간병하면서 내 귀한 젊은 세월 다 낭비할 생각 추호도 없거든. 그니까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 아 빨리 도장 찍어. 너 체력도 약해지고 힘없을 거 아니야. 괜히 그 상호간에 짐 빼고 그러지 말자고. 남편의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기색은 단 하나도 없었죠. 그냥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루를 응축했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래도 3년을 넘게 같이 산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상태 한 번을 안 물어보니? 네 마누라가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넌 그냥 돈이 아깝다 이거지? 너 원래부터 이런 새끼였니? 순진한 척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 연애 2년하고 결혼한 지 3년 됐어. 도합 합쳐서 5년을 만났는데 무슨 애정이 남았겠냐? 애정도 안 남은 관계에서 간병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정만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와, 남자 새끼들이 원래 이러고 의리가 없는 거니? 아니면 너만 개쓰레기인 거니? 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돈 아깝다 이거잖아. 요 몇 년간 너 돈만 입에 달고 산 거 내가 몰라? 그래, 돈 아깝다. 아까워 미치겠다. 남편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더군요.
연애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왔는지, 제가 일 안 하는 동안 생활비며 집안 유지비며 다 자기 돈으로 나갔다는 둥, 이제 와서 아프다고 하면 자기한테는 희생만 남는 거 아니냐는 둥, 그러면서 이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내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고, 결국 치료비며 병원비며 다 자기 부담이 될 텐데 왜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말들의 연속이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배우자가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걱정하고 어떻게든 함께 해결하려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제가 아프단 말을 들으면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며칠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그 며칠이 고민이 어이가 없어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막말이 오가던 와중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싸우는 중이라 남편도 짜증을 내면서 통화를 받았죠. 그런데 몇 초도 안 지나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예, 팀장님. 네? 고소요?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미 경찰에 접수됐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다 해명. 팀장님. 아이씨, 뭐야 이거, 씨.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 점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황급히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방을 챙기고 지갑을 들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집을 뛰쳐나갔죠.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침착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걸 보니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남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일하는 곳이 병원 재무팀인데 저도 자주 봐서 안면이 있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재욱 씨,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한데 혹시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갑자기 병원 연락을 받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갔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아, 그게 저 지금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저도 길게 이야기할 상황은 못 되는데, 그렇잖아도 재수 씨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긴 했어요, 저도.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글쎄, 진우 그놈이 횡령을 했답니다, 병원 돈을요. 병원 측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설명을 듣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횡령? 남편이? 무슨 이런 미친 소리가 다 있나 싶더군요. 남편은 병원의 자금을 빼돌리다가 들켰다고 했어요. 병원 측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고 내부 감사를 하던 중 사라진 금액을 발견하면서 조사 끝에 남편과 또 다른 병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감사였는데 금액이 워낙 컸던 데다 흔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거였나 봐요. 그 설명을 듣는데 그제야 모든 게 하나씩 짜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요즘 유독 돈 문제로 예민해했던 이유, 병원에서 계속 늦게 들어왔던 이유, 그리고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유독 돈 이야기를 했던 이유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나와의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는 걸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합리화했죠.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권태를 느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남편이 재물욕이 좀 남다르긴 해도 횡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대담하게 병원 돈에 손을 댈 정도로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범죄까지 저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뭔가 더 숨기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혼자서 의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확실한 걸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확히 뭘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횡령 사건이 단순한 돈 문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탐정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병원장의 의붓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순간 불장난 정도가 아니라 둘이 짜고 병원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랑 해외로 튀려고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럼 그 여자가 주도한 거란 거네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병원의 을붓딸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본인의 어머니가 병원장과 재혼하면서 이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병원장은 이 여자를 친딸처럼 여긴 것 같은데 이쪽은 아니었던 거죠. 병원장의 딸은 그 과정에서 남편을 이용한 거였어요. 남편은 병원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팀 직원이었으니까 병원 돈을 빼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장의 의붓딸은 남편을 유혹했고 남편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병원 돈을 횡령하는 공범이 된 거죠. 그러면서 둘은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던 거였어요. 이 사실까지 알고 나니 이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어떻게 나는 이런 인간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나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자식은 다른 여자랑 짜고 병원 돈을 횡령해서 나 몰래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는 남편이 받을 충격에 걱정이 돼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다른 여자랑 짜고 저를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 결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을 믿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극복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진작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절 완전히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가만둘 수 없었죠. 저는 하나하나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나던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비밀 계좌까지 다 조사했죠.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횡령한 돈을 비밀 계좌에 넣어두고 있었고 몇 개월 내로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잡은 상태였더군요. 한편 남편은 결국 병원 측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병원 회계에서 빠져나간 돈이 명확했고 내부 감사 자료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미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더 이상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병원 측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병원장의 직접 진술까지 들어가면서 남편의 혐의는 더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변명을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계좌 추적을 끝낸 상태였어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누구 계좌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였던 거죠. 그 사이 의리도 없는 상간녀는 혼자 해외로 도망치려고 했던 거 있죠.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이 먼저 눈치를 채고는 도망을 쳐 외국으로 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공항에서 극적으로 붙잡혔죠. 경찰이 출국 금지를 걸어놨었거든요. 상간녀는 공항에서 여유롭게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출입국 심사대에서 신분 조회가 걸리면서 경찰들이 바로 달려왔대요. 여권을 내밀고 아무렇지 않게 줄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연행되는 장면이 연출됐으니 그 장면을 놓친 게 아쉬울 정도였죠.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저는 불륜 소송도 걸었어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상간녀랑 바람 피운 사실까지 들통난 거니까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쪽이 확실히 법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이었죠. 이미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도 있었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며 둘이 호텔에서 만나던 기록까지 다 확보된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횡령한 돈을 병원 측에 반환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병원 측에서도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으니까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어요. 돈을 이미 병원에 반환했으니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병원에서는 단호했죠.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직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병원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 의료계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병원 재무팀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병원들도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법적 절차도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횡령 혐의가 확정되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어떻게든 감형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라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변론을 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기업 자금을 유용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가볍게 줄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혼 소송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남편 아니 전 남편의 유죄 판결까지 이뤄졌지만 보너스로 전 남편에게 하나를 더 선물해줬어요. 제 직업이 뭐예요? 기자잖아요. 기자들이 다 제 동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작은 지역 신문이었고 큰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이었기 때문에 전국 뉴스로 크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지역 뉴스로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제 동료들에게 남편의 범죄를 있는 그대로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의 이름이 가명으로 실린 기사가 지역 뉴스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깨끗하게 이혼한 뒤 저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마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적으로도 모든 게 정리되니까 이상하리만큼 후련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나 싶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국 한탕 해먹고 럭셔리한 삶을 꿈꾸던 인간들이 감옥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보다 더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 남편 쪽에서 나중에 슬쩍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감방에서 나오기 전에 반성문을 써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사정을 좀 봐달라며 손을 벌린 거죠. 전 당연히 무시하려고 했어요. 굳이 이 인간과 다시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든 편지를 보내든 어떻게든 제게 닿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편지에서 반성을 한다는 둥, 잘못을 뉘우친다는 둥. 하지만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사이인데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라는 둥 온갖 감성팔이를 해대더라고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감옥에서 걸려온 전 남편 전화인 거예요. 여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내가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들이댔고 정말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해놓고선 내가 진짜 돈에 눈이 잠시 멀었었나 봐. 이보세요. 그놈의 감성팔이 지겨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집어치우세요. 역겨우니까. 더 할 말 없으면 끊는다.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잠깐만. 제발 잠깐만. 나 진심으로 내가 한 짓들 후회하고 있고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서 그래. 나 최소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이렇게 부탁 좀 할게. 뻔뻔하단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제 와서 반성?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없죠. 이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살 길만 찾는 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싶었어요. 단순히 무시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마지막 일침을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했어요. 남편이 감형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적으로도 남편이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인 제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암 판정을 받고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조롱했고 아픈 배우자를 간병할 생각은 없다고 이혼을 강요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 몰래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던 놈이잖아요. 이런 인간이 이제 와서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하는 척을 한다고요? 저는 그 반성문을 읽으면서 오히려 실소가 나왔어요. 정말로 뉘우쳤다면 본인이 감형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죗값을 치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주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전 남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반성문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한다.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의 감형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니까 전 남편 측에서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족을 통해서였어요. 전 씨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시모였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당연히 저는 단호히 거절했고 결국 전 남편은 감형 없이 제 형량을 다 받았어요. 저는 아직 완치 판정이 난 건 아니지만 수술도 잘 됐고 항암도 잘 마쳤어요. 이후 경과도 좋고 몇 년 동안 계속 건강을 지켜보며 관리해야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몸이 약하다 보니 과거에는 마음까지 약해져서 남편 같은 인간에게 기대며 살아왔던 지난날이 한없이 원통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요양을 위해 동생이 있는 곳으로 와 있어요. 동생 부부가 작은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작은 펜션도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 그 근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지내고 있어요. 도시에서 벗어나니까 공기도 맑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요. 기자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대신 글을 쓰고 있어요. 저처럼 인생이 무너졌던 사람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글을 쓸 거예요. 과거에 저는 약했지만 이제는 다르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믿고 맡겼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믿음이란 건 상대가 나에게 쌓아주는 것이지 저 혼자 애써 만들어낸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이번 일을 통해 진짜 반성을 했는지 감옥을 나오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지는 저로선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거짓된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시는 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누구도 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에게 속고 짓밟힌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강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모든 분들이 자신을 지키고 거짓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